오늘 저희가 하려고 하는 책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이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호모 사피엔스는 이제 그 명명학자 린네가 이렇게 명명한 거죠. 이제 린네는 사명감을 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생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영장류, 우리 지금 현생 인류를 뭐라고 붙일까 하다가 영장류 중에서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피엔스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명명일 뿐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럼 우리의 특징은 뭘까? 그래서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호모 파베르라고 베르그송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호모 루덴스는 이름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뭐 누군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네이밍한 거 아닐까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이 있다는 거를 전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누군가 그냥 이분이 그냥 명명한 이름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이 책을 발견하고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요한 하이징하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가 쓰신 거예요. 그래서 1872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그 끔찍했던 거를 다 보셨고, 그게 시작하는 것, 그 과정과 종말을 보시고 돌아가셨으며, 이분이 처음 태어나서 공부를 했었을 때는 진짜 이 유럽의 벨르 에포크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우리가 정말 과학과 인문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성이 발달해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정말 신이 없이도 지상의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정말 그 희망에 부풀고, 인간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인류 역사 전체에 가장 끔찍한 두 비극, 이 두 세계 대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조금 매우 사심 있는 저의 총평은 이분의 어떤 통찰로, 이분의 정말 책을 보다 보면 도대체 이분은 지식이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거의 언어를 굉장히 많은 언어를 유창하게 했었고, 이게 유럽 언어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 히라버, 아람어 이런 거는 뭐 물론이고 그 중국어와 일본어까지도 매우 능통하게 하셨다고 해요. 하다 보니까 그런 비교 언어학적인 면에서도 어떤 그 말의 뜻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훨씬 더 어떻게 하면 이런 통찰지가 얻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보면 알고는 있었지만 다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게 어떻게 일관되게 하나의 어떤 모든 것의 법칙처럼 이렇게 일관되는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연구와 또 이 한 발짝 뒤에서 보는 그런 그 어떤 더 큰 지혜의 내공이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말하면 우리가 문명, 인간이 모든 동물과 다른 거는 우리가 문명을 이루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매우 다른데, 도대체 이건 어디서부터 기원했을까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분은 그게 맨 처음에는 놀이하기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뭔가 막 법과 질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뭐 스포츠와 축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노는, 장난치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질서, 스포츠, 음악, 예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이하는 거에서부터 했다고 이렇게 보면 매우 이게 이 설명이 잘 들어맞는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저희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사심은 정말로 이런 위대한 책이 다시 한번 대히트를 하기를 정말 바라며, 또 정말 사피엔스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나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 책도 정말로 정말로 존경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정말 이분에 비하면 그분들은 그냥 존경받으실 지식인 스승 같은 느낌이고, 이분은 정말로 정말 통찰의 이 빛을 한번 보신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글이 매우 쉬워요. 그리고 매우 짧습니다. 정말로 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을 쓰지 않죠. 그리고 많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책이 아주 만만합니다. 두껍지 않고 적당한 딱 단행본 정도의 책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 꼭 이거를 보고 뭘 막 느끼고 하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베이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밑바닥 기저에 무엇이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어떤 그걸로 하면 정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21세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938년에 나왔어요. 나치가 이제 막 히틀러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나온 책이고, 그 두 번째로 이 놀이에 대해서 한 연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없는데 1958년에 이 놀이와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그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놀이와 인간도 우리가 이제 인간이 놀이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하는 거고, 저게 1958년에 나오고 나서 실제로 거의 그거에 대한 책이 없다가 2014년에 독일 사람에 의해서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책을 다 읽으실 수 없다면 저의 권장사항은 호모 루덴스 디 오리지널 책을 읽으시고 이 놀이하는 인간 읽으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현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닿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되게 유치하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달리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아주 다방면으로 놀라운 고찰과 그리고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처음 1장서부터 보면 놀이는 뭐 문화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문화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뭐 놀이가 있고 이렇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놀이의 가장 기본은 유머죠. 진짜 이 전체에 놀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보면 유머예요. 우리가 유머를 잃기 시작하면서 모든 거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 있어서 모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유머가 있었고 그 유머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 옛날에 중세 문학 같은 것들 기념비적인 중세 문학이라고 하는 뭐 그 라블레 책이나 뭐 이런 책 돈키호테나 사실 이런 것들도 보면 왜 저렇게 뭐 웃기게 썼지? 또 그 우리 유토피아나 그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같은 거 다 비슷한 그 풍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는 다 이렇게 쓰는 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때가 다시 그 놀이 정신이 굉장히 이제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중세의 빛을 내기 시작한 그때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은 본래 이 요한 하이징어는 더 유명했던 책은 중세의 가을이라고 해서 기사도 정신과 궁중 연애에 대한 어떤 이 책을 쓴 것으로 훨씬 더 유명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분의 이 호모 루덴스는 거의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마지막 역작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쭉 뭐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말씀해 드리기 아까울 정도로 정말로 좋고 재밌는 내용들이 와 진짜 진짜 그러네,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런 게 있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소제목 중에 어디를 보셔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꼭 전체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제목에 이렇게 골라서 읽으셔도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차례에서 보면 맨 처음에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1장은 이제 놀이는 문화적 현상이다. 그래서 놀이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고, 2장에서가 언어에서 발견되는 놀이 개념. 2장이 이제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2장이 전 세계 언어들에서 이렇게 어원적인 거를 보고 있는데 2장만 좀 이렇게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좀 골치 아프던데 그 이후 3장서부터는 매우 또 재밌습니다. 그래서 놀이와 우리가 하는 어떤 경기, 우리 올림픽 경기 이런 경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법률 소송은 진짜 막 뭐 무섭고 심각하고 이럴 것 같은데 법률과 놀이가 맞다고? 막 이런 그런 거, 그리고 놀이가 어떻게 전쟁이 되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철학이나 그런 인식의 수단이 되는 것이 어떻게 철학이 놀이에서 시작됐나, 그리고 시는 맨 처음에 결국 이렇게 놀이한 단어 놀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화가 어떻게 창조됐는가, 그리고 9장에서는 철학이 또 역시 수수께끼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맨 처음 놀이에서 시작했다. 저도 옛날에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왜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저렇게 막 인생을 걸지? 막 그랬었는데 그게 다 놀이에서 시작되는 거였었고,
그리스라고 하는 사회 전체가 그리스인들의 삶 전체가 사실 놀이였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가면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술, 우리 음악, 미술, 조형 예술, 건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놀이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각 역사적인 시대상에서 보는 서양 문명이 놀이와 또 어떻게 되는가 해서 로마,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오게 됩니다. 19세기까지. 그리고 또 현대 문명에서 현대 정치, 현대 스포츠, 현대 예술, 현대 과학 이런 것들이 놀이에서 그 안에 놀이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여기 이제 맨 뒤에 보면 이 역근이 이종인 이 역자님도 최근에 정말로 꽤 의미 있는 책을 읽고 나서 역자를 보면 거의 이 이종인 님의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분도 이 맨 처음에 이 호모 루덴스를 하고 나서 너무 이 관심이 생겨서 중세의 가을과 에라스무스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 뒤에 작품 해설에 보면 놀이의 6가지 정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13페이지에 보면 놀이는 6가지 정도가 충족되면 이제 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놀이는 특정 시간에 특정 공간에서 벌어지는 자발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입해서 하는 거고, 반드시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고, 규칙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규칙이 지켜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일상생활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즐거움과 긴장을 준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서를 창조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스스로가 하나의 질서가 된다. 우리가 게임의 법칙이 진짜 중요하잖아. 아무리 애들끼리 정한 것도 너 이거 금 밟으면 죽는 거고 넘어가면 1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반드시 정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질서가 창조되게 된다. 그리고 반드시 경쟁하는 요소가 있다. 남보다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어떤 의례적인 것으로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나의 승리가 내가 속한 집단의 안녕과 복지에 이제 이바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놀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놀이가 영어에서 플레이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골프, 뭐 플레이 뭐뭐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이런 역할 수행이나 경쟁이나 연극, 음악, 연기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분은 이제 워낙이 이제 문헌학자이다 보니까 그러면 고대어에서 무엇이 있나 하는 건데, 그리스에서는 이 여러 단어가 있지만 이제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 거 말고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아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쟁을 뜻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경쟁을 뛰어넘어 경기하고 뭐 소송하고 싸움하고 이런 것까지가 다 아곤의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아곤의 그런 특징 때문에 이 놀이의 가장 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놀이 속에서 in play 그리고 놀이의 양태로서 as play로 발달해 왔다라고 415페이지에 이제 해설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오면 이 저자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로 놀이라고 도대체 문명이 어떻게 시작했을까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니까 놀이에서 시작했다고 하면 좋고, 우리의 부족들은 어떻게, 우리는 보통 우리 인간 우리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현생 인류가 개개인의 지적 능력은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고 해요. 사실 네안데르탈인보다도 훨씬 뭐 뇌도 작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보면 네안데르탈이나 침팬지나 이런 거보다는 개개인의 지능은 높지 않은데 이렇게 협동해서 집단놀이를 하기가 훨씬 더 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는 몇 마리가 끝인데, 우리는 수십 마리, 수십 명, 수백 명까지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놀이 공동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막 너무 진지하게 막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 어떻게 잡지?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꾀를 내고,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던 게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처음에 생각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했는데 저거를 이제 어떤 사냥이나 이런 것도 다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저거 어떻게 잡지? 그리고 쟤네 팀보다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더 이길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꾀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발달하고 또 소통이 훨씬 원활해지고, 이게 팀을 이루어야 되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월등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협동작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놀이 공동체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생각하면 많은 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는 그 놀이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아까 2장이 언어 개념으로 그리스어, 라틴어, 일본어, 영어, 게르만어, 이렇게 산스크리트어 이런 걸로 해서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원적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 문화와 이 그런 거에 다 이렇게 잘 맞닿아 있는지를 아주 정말 전 세계 고대어와 현대어를 다 통틀어서 놀랍게 이렇게 그 통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이제 아곤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근데 삶이 그렇게 만만한가? 삶이 뭐 장난이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도 제대로 살기 힘든데 그렇게 놀이로만 해갖고 되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놀이와 진지함의 이런 대립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상보적인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큰 높은 질서로 이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109페이지에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쪽 와서 경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조그만 어떤 뭐 내기 같은 거였다가 그 내기가 이제 승부가 되고, 그것이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도 본래 그런 뜻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그게 축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신성한 어떤 의례가 되고, 이런 순서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을 또 반박하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신성한 의례를 감히 놀이에다가 갖다 붙일 수 있냐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거꾸로 그게 놀이였기 때문에 신성해질 수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거를 내가 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그래서 뭐 믿는 소수가 안 믿는 소수가 믿는 잘 속아 넘어가는 다수를 이제 지배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사람들은 다 그걸 같이 믿고,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어렸을 때 놀이를 생각하면 뭐뭐 인체하게 하는 거예요. 자는 척하고 먹은 척하고 뭐 아픈 척하고, 이게 무슨 체하기가 이 놀이의 아주 기본인데, 그렇게 해서 의인화도 하고, 저 사람이 나무라는 걸 인정해주고, 애들끼리 놀다가 넌 나무야, 너는 뭐 무슨 호박이야 이렇게 해도 이게 그걸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잖아요, 게임의 규칙으로. 그래서 그런 뭐뭐 신체하고 그 인체하는 거를 또 같이 이렇게 수용해주고, 이런 것에서 게임이 됐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승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이 누군가에게 이겨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 놀이의 정신이 왜 21세기에도 정말 중요하냐, 그리고 인류에게 어떤 기여를 했냐 해서 페어플레이 정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에 보면 페어플레이 정신이 정말로 이 놀이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밌는 예들이 뭐 무지하게 많은데, 123페이지도 생명보험이 맨 처음 생겼을 때도 결국은 그거 내기로 시작한 거다. 그리고 우리 전에 1월 달에 우리가 왜 지브스와 버티 이야기 우드하우스 할 때도 온통 유머로 되어 있는 거와 또 하나로, 이 처음에 어떤 에피소드를 읽어도 다 내기로 시작해서 내기로 끝나거든요. 뭐 돈은 얼마고 몇 대 몇의 승률이다. 막 이게 승률이 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게 오만사를 다 이렇게 승률로 하지. 근데 여기서도 어떤 나중에 소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 옛날에는 뭐에 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핑크스에서 뭐 이렇게 이 게임을, 이 수수께끼를 못 맞추면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에 대한 우월함을 느껴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국방이나 외교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뭐 매듭을 끊는 자가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 했을 때 그 매듭을 그냥 잘라버림으로써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처럼, 어떤 그거를 해결해내는 거는 모든 진짜 승자 독식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그거를 수수께끼를 못 푸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리는, 내 모든 뭐 지혜, 명예, 내 가족 모든 거를 다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런 수수께끼 풀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용기이자 미덕이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를 거는 어떤 용기를 진짜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깨끗이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카지노 같은 이런 사행성조차도 우리가 승복하잖아요. 진짜 한 재산을 그 한 방 이거 날렸는데도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랬다 하는 거고, 우리 지난달에 그 로마사 했을 때도 로마 초기 역사에서 보면 그 알바족하고 로마족이 사실은 다 양쪽 다 트로이 유민이었는데 두 부족이 싸우지 이제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양쪽 그 부족장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싸워서 이긴다 한들 다 죽고 지면 다 죽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대표 뽑아가지고 싸우자. 그렇게 해서 한 가문에 삼형제가 있는 두 가문이 양쪽 그 부족 국가의 대표로 해서 그 삼형제의 싸움으로 결국 그 나라가 승패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물론 다 1, 2차 세계대전처럼 막 전 1,000만 명이 들어가서 다 죽는 것보다야 훨씬 더 현명한 결정이었긴 하지만, 실제로는 쟤네 삼형제끼리 싸워서 죽인 거를 내가 이제 저쪽 가고 내가 노예가 돼야 되는데 내 재산 다 뺏겨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돼?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게 다 됐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 경험에도 보면 그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울 때도 사실 그 부족들 양쪽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인데 사실 1대1로 맞짱 떠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다 승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그 모든 것을 무릅쓰는 그런 용기, 거기에서 얻어지는 명예, 그런 것이 자기의 어떤 나 하나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집단을 결국은 이기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다 이겨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나 검투사 게임 같은 것도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잔인하기만 하고 이렇게 그런 걸 도대체 왜 했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고 다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정말 재밌는 거는 전 세계의 이 언어들의 그 어원들을 다 해서 놀이에 대한 어원, 그리고 각 전 세계의 어떤 민속 풍습 이런 것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커서 어떤 폴리네시안 그 섬에서 하는 의식이나 이쪽 그 유럽에서 하는 의식이나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를 아주 많은 예를 들어서 하고 있고, 여기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것 중에 거는 이 북유럽 신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해서 북유럽 신화를 이걸로 배워도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송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소송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 북유럽 신화 할 때도 마지막에 그 루키가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막 해가지고 할 때 저 루키 너무 나빠 어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해갖고 막 하지 그러는데, 이 비방으로 싸움을 하는 게 이 옛날에서는 굉장히 그 당연한 거였었고, 아주 최근에 이 에스키모에서조차도 드럼 공방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싸울 때 계속 악랄하게 끝까지 이제 욕설을 이렇게 퍼붓고 비방하고, 그게 설사 실제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어떤 진짜 비방이든 상관없이 끝까지 그 말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실제에서 나오는 것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옛날에 어떤 이 사람의 본능에 남아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정말로 지금은 전쟁이 옛날에 전쟁은 사실 이 왕들의 스포츠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전쟁은 먹을 게 없어지면 옆에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거와 땅을 뺏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이유만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맨 처음에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그냥 이게 왕들의 허세 이런 거에서 훨씬 더 먼저 시작했을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하는 포틀레치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틀레치가 저는 전에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내어놓는 자선행위라고 이렇게 저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저자가 연구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허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재산쯤은 다 부셔도 나 이러고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그냥 내놓고 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해도 나 이런 걸로 끄떡 안 해. 그러면 반대편의 상대방은 그래? 나 더 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판똥 키우듯이, 그래서 더 그 귀중한 거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를 보면서 나 이 정도 가고 끄떡 안 해. 너 더 붙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결국 마지막 한 팀이
그 두 팀이 서로 싸우 경매처럼 서로 재산 부시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긴 사람은 사실 전 공동체의 재산이 자기께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용기 있게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틀리치 싸움처럼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 것도 또 일맥상통할 수 있다. 결국은 딱 허세와 그런 그 놀이 같은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 세계 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각 나라 전 세계 어디든 신화나 역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길을 가는데 수수께끼를 못 풀면 머리를 잃는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건 굉장히 많고 뭐 어떤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수수께끼를 풀면 이제 공주를 차지하고 수수께끼를 못 풀면 다 죽이고 이게 사실 전 세계 민화에 보면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리고 그만큼 옛날에 이제 수수께끼를 푼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지혜롭기도 하고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승자 독식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이 이제 시에 대한 거였었는데 시도 사실은 언어의 유희였다. 그래서 언어를 계속 맞받아치고 하면서 그런 시에 대한 것이 발달하고 그래서 시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긴 호메로스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외워서 그거를 했다는 거야.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거짓말. 베다도 그 긴 거를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거꾸로 외워서까지도 다 했다는데 도대체 그게 말이 돼? 그런데 그게 게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게 이분의 그냥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역사와 민화와 문화와 또 많은 사람들의 논문을 이렇게 한 거 보면 정말 놀라운 진짜 그 어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우리 하이쿠 지난번에 했을 때처럼 하이쿠도 그게 완성된 시가 아니라 그 시를 이렇게 툭 던지면 그 다음 사람이 툭 하고 우리 선문답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던지면 하고 우리가 철학도 뭐 세계의 중심은 뭔가 뭐 우주의 뭐 기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엔 굉장히 심오하고 진지하게 철학으로 시작했을 것 같지만 처음엔 그렇지 않고 그게 게임으로 시작해서 누가 더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가 창조될 때도 신화를 무조건 막 이상하고 한심한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떤 생각이 어떻게 상상이 되어가는 그 진행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 고대 철학자들의 어떤 저작들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정말로 에피소드가 수도 없이 있어서 정말로 재미있어요. 그리고 뭐 서정시나 서사시 드라마 같은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막 과장되게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 엄청나게 과장되잖아요. 이거 막 하늘만큼 큰 뭐 당근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4천만 마리의 말이 이끄는 뭐 마차에다가 이런 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이제 굉장히 좀 허풍이지만 이게 실제로는 이제 그 불교나 힌두교 쪽으로 가면 굉장히 흔히 나타나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그런 이 서정시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그 허풍, 허세, 과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유머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허풍이 사람을 픽 웃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장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철학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맨 처음엔 그렇지 않고 소피스트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 말로 끝까지 말싸움에서 상대방을 이겨서 야,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받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소피스트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의문이 아주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중세로 다시 넘어오고 중세가 다시 이제 이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있고 이분이 워낙 중세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말 중세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사도나 어떤 궁중 연애도 지금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궁중의 왕비의 사랑을 얻으려면 막 무슨 귀를 잘라야 되고 팔을 잘라야 되고 막 그런 거를 보여줘야 내 사랑을 이렇게 그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도 안 돼 보이지만 그때가 워낙 좀 이렇게
뭐랄까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판타지 같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시대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판타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해서 어떤 그 기사도 이야기나 그런 궁중 연애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도 마찬가지로 명나라나 조선이나 이렇게 그 암울했던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사회일 때 풍자나 이런 것들이 해학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발달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음악은 특히나 더 이 노래의 그 어떤 놀이의 어떤 최대의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모방이라고 해서 미메시스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춤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이 모방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이에서 중요하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도 개그 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목소리 흉내, 어떤 행동 흉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놀이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실러의 이야기도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서구 문명이 어떻게 놀이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의 문명의 역사가 어떻게 됐느냐가 343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서는 도대체 게임이 어떤 의미였었고, 그것이 다시 중세로 와서 어떻게 어떤 판타지로 다시 이렇게 됐었고, 그래서 각 나라의 게르만 신화나 이런 데서 되는 거, 그리고 르네상스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다시 이제 놀이 문화가 다시 꽃피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휴머니즘이 뭔지, 그래서 아주 짧게인데 그 단어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 아주 각각을 한 두세 페이지로 이렇게 했는데도 바로크 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의복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가발은 도대체 사람들이 왜 150년 가까이를 썼었는지, 그리고 패션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다 남자들만 굉장히 화려하게 막 타이즈, 레이스 막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남자들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싹 없어지고 오히려 여자들에서 오히려 로코코로 이제 혁명 이후에 훨씬 더 됐다라고 하는 어떤 의복의 역사 같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존주의, 낭만주의로 오면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진지해지기만 해 하고 놀이 정신을 까먹으면서 이제 비극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19세기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너무 사람들이 진지해지기만 하고 정말로 이 놀이 문화를 배격하게 되면서 진짜 마르크시즘 같은 것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삶이 굉장히 복합적인데,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거를 딱 경제적인 요소 하나만 과대평가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결론에 아마 도달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훨씬 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현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현대에서도 이제 스포츠가 이렇게 나라별 어떤, 그래서 개인적인 스포츠, 뭐 결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못하게 됐지만, 이제 그 공놀이로 팀을 이루어서 하는 거는 나라 대항, 뭐 학교, 그 도시 대항 이렇게 해서 이제 훨씬 더 현대 스포츠가 영국에서 시작된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이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는 완전히 놀이에서 이제 분리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행성 게임도 사실 자기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상업행위, 무역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어떤 이 과학자나 학자는 유한계급이라고 해서 내가 돈 벌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 그리고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전 이 말이 신기한데, 예술은 공공의 재산이 되었고 예술을 사랑하는 태도는 교양 있는 좋은 태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일반 대중이 그 스노비즘이라고 해서 귀족인 채 하는 경향이 19세기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술이라는 게 삶의 어떤 놀이 형태로 있다가 이게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공공의 재산이 되어가는 그런 그 예술의 그 어떤 예술가들의 삶의 지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 대한 거, 그리고 현대 정치도, 왜 저희 지난번에 영국 정치 이야기하면서 그 의회 양쪽에 그 좁은 방에 그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막 그 진짜 배틀 하듯이 진짜 말 배틀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여기 401페이지에서 보면 정치에서도 이 본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놀이 문화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말발로 저 사람을 넉다운을 시키는으로써 우리 편이 얼마나 더 좋은 의로운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영국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굉장히 잘 발달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국의 의회 제도를 모방한 나라들에서는 그래도 이제 페어플레이 정신이나 신사협정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정치를 할 때도 이 유머가 결핍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미국 정치는 양당 제도라는 것이 어찌 보면 꼭 의회 제도랑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제 거의 쇼로 국민 스포츠로 이 선거라는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치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1840년 그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대 선거에 처음 시초가 될 정도로 우리 쇼가 될 수 있는 국민적인 쇼가 여기서는 국민적 스포츠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처음 시작이 그런 양당 제도 미국의 정치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결국은 게임의 법칙이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국제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했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습게 알면서 그게 이제 다 깨어져서 됐다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409페이지 중간쯤에 이렇게 보면 이제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용문의 중간쯤에 보면 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올바른 생활 방법은 무엇인가? 인생은 놀이처럼 영이 되어야 한다. 일정한 게임들의 놀이를 하고 희생을 바치고 노래하고 춤춰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410페이지에서도 보면 우리가 괜히 이제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격언 대신에 모든 것은 놀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론을 이렇게 갖게 되면 이 인간은 하느님의 놀이를 놀아주는 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세상이 시작되던 맨 처음 순간에 우리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놀이가 무엇인지 진지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상호적이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놀이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저자의 지혜의 어떤 깊이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다 읽지 않아도 좋으세요. 이 소제목 하나하나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몰랐던 작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서 그 어느 거를 읽는다고 해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피엔스나 총균세 제목을 보면서 늘 읽고 싶으셨던 분이시라면 아니면 읽으셨던 분이라면 꼭 그보다 더 훨씬 더 이 통찰지가 빛나는 호모 루덴스를 꼭 읽어보시기를 꼭 바랍니다.